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미술사 3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흔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에 아쉬워하며 신라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며 신라도 삼국을 통일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한반도의 정치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 단 한 번도 하나의 통일국가가 수립된 적이 없다가 통일신라라는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왕조가 처음 생겨난 건데요. 특히나 사회통합의 방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문화 방면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는 어떤 식으로 문화적 통합을 꾀하여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의 토대를 미술적으로 마련했을까요? 통일 직후 가장 두드러지는 신라의 문화적 통합은 백제의 석탑 양식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대시대에는 불교 미술로 그 국가의 문화적 공력을 보여주었는데 본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목탑을 만들었으나 7세기 초 백제에서 미륵사 석탑을 시작으로 석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탑 양식이 통일 후 신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건데요. 물론 신라도 통일 전 선덕여왕 때 벽돌로 지은 탑, 전탑을 모방한 모전 석탑을 만든 경험은 있었고 그래서 백제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는데 장벽이 낮았죠. 선덕여왕 때 만든 분홍사 모전 석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의 석탑은 아니고 통일 후 백제의 석탑 양식을 신라가 흡수하면서 신라도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석탑을 만들어냅니다. 통일 후 신라는 가문사 3층 석탑을 시작으로 석탑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과 내공을 점차 쌓아가죠. 또 신라가 계승한 백제의 불교 미술 중 하나가 석등입니다. 화강암 구조의 한국 지형 특성상 한국은 돌로 석등을 만드는 게 용이했습니다. 석등에서 비춰지는 불빛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가 절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석등도 백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신라가 백제의 석등 양식을 계승하여 그 문화를 이어나갔고 사찰의 석등 문화는 신라 덕에 고려 조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답니다. 신라가 계승하거나 이어나간 고구려의 문화로는 신라가 석등이나 석탑의 부조로 새겼던 도상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사신도나 상상 속의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은 신라의 불상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통일 전 신라의 불상들은 보통 친근하게 그리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 신라의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절대자로서의 권위를 뽐내며 몸통이나 덩치 그리고 상체를 크고 두껍게 만들기 시작했죠. 백제와 고구려의 문화와 미술을 계승한 것 외에도 신라도 이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문화적 기술과 공력이 통일 이후에 더 향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건축 기술이 훌륭해집니다. 신라를 통일한 신라의 30대 문무왕 때 궁궐 동쪽 한켠에 정원을 만드니 이게 그 유명한 안압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월지죠. 당시에는 온갖 화초와 진기한 새, 짐승을 길렀다고 하고 훗날 최초는 야밤의 이 월지를 보고는 달 그림자가 연못 보판에 단정히 임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그 건축적 우수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세운 전각, 그러니까 인간이 위치하는 곳은 연못의 변이 직선으로 각져 있습니다. 반면 인간이 바라보는 반대편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규칙적이지 않은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의 직선과 자연이 맞는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만듦새죠. 신라가 통일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하던 문화적 기술과 공력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흡수하고 계승한 그들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신라의 문화는 35대 왕 경덕왕 때에 이르러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통 정치서로 배우다 보니 경덕왕의 비중이 적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신라 문화의 황금기는 경덕왕 때였습니다. 경덕왕 시절 한민족의 문화적 민족의식과 미술적 정체성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경덕왕 시기 8세기 중엽을 고전기라고 부르곤 합니다. 신라의 건축술과 불교 미술이 융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불국사와 석굴암이죠. 불국사는 특히 정교한 기교미가 탁월한 사찰입니다. 일본인 학자 요네다 미요지는 불국사가 인간의 눈에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수리적 비례에 철저하게 입각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당초 불국사 건설의 목적 자체가 죽어서 가게 되는 불국토의 이상을 만들겠다는 야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불국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화교와 칠보교 그리고 청운교와 백운교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없지만 처음 창건됐을 땐 이 돌계단에 연못이 있어서 환상적이었다고 하며 이 돌계단 자체도 조각 솜씨가 예술이라 석공 예술이 흔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불국사에 오면 다른 무엇보다도 돌계단의 매력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국사에 올라가면은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석가탑의 공식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으로
통일 이후 신라가 구축해왔던 석탑 미술의 전형이 완성됐을 때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석가탑은 통일 신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시기의 전형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생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3층 석탑을 보신다면 통일 신라 시대 석탑이라고 생각하시면 90% 이상은 맞습니다. 3층 석탑이 신라의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석가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 다라니 경이 나오기도 했죠. 석가탑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역시 석가탑은 다보탑과 함께 관람해야 되죠. 이 두 탑은 그 오랜 세월 함께 옆에 있으면서 서로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의 높이도 각각 10.75m와 10.29m로 거의 비슷하죠. 석가탑이 신라 양식의 전형을 모범적으로 잘 따른 사례라면 다보탑은 기존 주류의 방식에서는 다소 벗어난 양식입니다. 층수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다보탑의 형식은 대한민국 그 어떤 탑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는 대단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전 양식이 정착했던 작품들과 그 고전 양식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공존했던 시대가 경덕왕 때였다는 뜻이죠. 다보탑은 국보 20호, 석가탑은 국보 21호랍니다. 또한 불국사 대웅전 앞에는 불국사 석등이 있는데 불국사 석등 역시 신라 석등 양식의 전형을 아주 잘 따른 예로 철저한 수학적 비례미를 갖추고 있어 반듯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불국사와 함께 경덕왕 때 신라의 고전기를 상징하는 석굴암, 신라를 대표하던 얼굴이자 한민족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석굴암은 아마 가장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문화재이자 보물이자 우리의 자산일 겁니다. 1995년도 불국사와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석굴암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이라는 첫 번째 등재 기준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는 네 번째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되었습니다. 유영준 교수는 석굴암에 대해 종교와 과학과 예술이 하나됨을 이루는 지고의 최미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석굴사원은 석굴암이 한국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흔하지도 않습니다. 한국은 단단한 화강암 지대인지라 석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경덕왕과 석굴암의 창건자인 김대문은 화강암을 파서 굴을 만들지 않고 인공으로 석굴을 지상에 만들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 인도의 아잔타 석굴사원이나 중국의 둔항 루먼 윙강 석굴사원은 산을 굴착해서 그 안에 본존부를 모신 반면 한굴의 석굴암은 산을 굴착하지 않고 인력으로 석굴 자체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일제강점기 일본의 민속학자 요네다 미우지는 7년간의 연구 끝에 석굴암과 본존불에 대한 수리적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형 주실의 내접하게 정육각형을 그려보면 원실의 입구가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전실의 한 면을 한 변으로 해서 정삼각형을 그리면 대각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석굴암 본존불이 위치하고 있죠. 이 외에도 석굴암에는 각종 수리적 비례를 응용하여 웬만한 수학자의 지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한치의 흠도 인정되지 않은 수학적 공식들이 대입되어 있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남천우 교수는 석굴의 구조란 깊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실로 무서우리만큼 숫자상의 조화로 충만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민속학자 야네기 무네요시는 석굴암은 하나의 마음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연한 구성이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적 제작이다. 외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놀랄 만큼 주도 면밀히 기획된 완전한 통일체다 라고 말했죠. 경덕왕 때 만들어진 또 하나의 걸작이 있습니다.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성덕대왕 신종이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종을 범종이라고 합니다. 성덕대왕 신종이 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범종에 종 제작과 관련하여 당대 신라인들이 글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경덕왕이 선친이신 성덕왕의 덕과 치세를 칭송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 이 종은 굴이 12만근이라는 점, 종 제작이 시작된 시기와 완성이 된 시기,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전부 세세하게 기록해놓았고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12월 14일이라는 아주 정확한 완성 시기를 알 수 있죠. 범종의 형태 자체도 완벽한 자태를 가지고 있으며 유려하면서도 풍만하고 풍만하면서도 유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면에 조각되어 있는 비천상 그림과 위아래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보상탕초 문양은 종의 신성스러운 면모를 더 부각시켜주죠. 성덕대왕 신종의 형태도 형태이지만 그 소리가 들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라이브로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카이스트 이병호 박사는 한국의 종소리 아름다움을 개량화하여 수치로 표현해냈는데 3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 상원사 동종이 55.7점, 2위는 보신각 종소리로 58.2점, 그리고 1위인 성덕대왕 신종이 86.6점으로 독보적이죠. 성덕대왕 신종은 표면은 매끄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는 울퉁불퉁하여 이 종을 치면은 서로 다른 두께의 주파수가 겹친다고 하는데 이를 맥놀이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사 3대 화성 중 한 명이자 소나무 그림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서 지나가는 새가 날라와 부딪혔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신라의 화가 솔거가 있는데, 이 솔거의 정확한 생물 연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덕왕대로 추정만 하고 있죠. 솔거의 그림은 현재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통일신라 때 그림 쪽에 솔거가 있었으면 서해 쪽으로는 김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라는 기록이 수두룩한 김생은 당나라의 수준 높은 명필가들도 보고 놀랄 정도였으며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표현했죠. 김생이 활동했던 시기도 경덕왕 때였고요. 다만 김생의 작품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해 문화적으로 쉴드가 됐나요? 그렇다면 신라 사회가 해체되던 신라 말에는 신라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신라의 문화도 신라의 정치와 사회처럼 같이 몰락할까요? 아니면 문화라도 살아남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